네, 안녕하세요.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있게 시험 보자. 국어강사 정원입니다. 우리 이제 26학년도 대비 이제 6월 평가원, 이 처음으로 보시는 평가원이 되겠죠. 6월, 9월 수능, 그렇게 수능의 대비인 6평을 드디어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저는 이 강의는 해설 강의에 해당이 되고요. 따로 총평이라든지 해가지고 내가 난이도가 어땠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어떤 이러한 특징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수능을 대비해야겠다라는 것은 총평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들이라든지 조금 오답이 좀 있었겠다 싶은 특이점이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해설 강의가 해당 영상이 되고요. 다른 영상에서 총평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좋을지를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히만 이제 또 요약적으로 총평처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난이도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게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이는데, 당연히 변별력이 없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수능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킬러 없이 학생들을 죽이는 느낌이랄까요? 네. 당연히 내가 탄탄하게 꼼꼼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 하는 친구들은 쉬운데? 하고 잘 받으셨겠죠. 원래 안 흔들리는 친구들은. 근데 내가 꼼꼼하게 하기보다 그냥 양치기만 해왔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난이도가 쉬울 때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등급 컷은 올라갔는데 내 성적은 내가 실수하는 문제, 내가 틀리는 문제 수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나는 딱 느꼈을 때 쉬웠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 아마 이런 친구들이 아마 중위권에 많이 포진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9월 평가원을 보기 전에, 당장 지금 여름이 됐으니까 우리 지금 방학이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좀 잡아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했거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슷했거나 조금 더 쉽거나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등급 컷은 아마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위에, 좀 더 높은 점수의 포진이 될 거예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느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도 여러분들이 푸시를 똑같이 풀어봤는데, 작년 수능이랑 사실 난이도나 어떤 출제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컷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능이 주는 긴장도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 특히 1교시에서 타임어택을 많이 쫄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난이도는 비슷한데 시험장, 수능장이 있을 때 더 떨려서 더 시간 누수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그게 높게 조금 난이도가 좀 더 쉬웠다라고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우선 독서 영역을 먼저 한번 1번부터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영역, 그 다음에 문학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들어주시면 되는데, 화법과 작문에 좀 특색이 있었던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 특색이 있었던 문제 하나, 우리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부터 쭉 가면요, 딱히 독서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인문예술 지문으로 주제통합, 즉 가나 지문이 나오지 않고 사회 지문으로 가나 지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내가 가나 지문,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푸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우리 그런 점에서 내가 사회 지문과 과학기술 지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가 아닌 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영역별로 주제통합이 좀 다르게 나올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꼭 설정을 하셔서 다음 시험, 그 다음에 실호점 모의고사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7번이나 8번 같은 케이스가 오답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왜? 우선 사회 지문이고, 특히 우리 이런 어떤 법 지문과 관련해서 유독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난이도 자체나 문제 자체가 어려웠냐면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했거나 하면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래도 전 독서 영역 설명을 할 때 사후적인 문제풀이는 어차피 해설지 보셔도 다 있거든요. 그거라기보다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 때, 즉 본문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읽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을 것 같아로 설명을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사실 오답이 잘 나올 오답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16번이거든요. 16번 문제 유형이 실제로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인문예술 지문이 가나 지문이 아니라 단독 지문으로 나왔는데, 인문예술 지문, 철학 지문 등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딱 이미지가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추상성이 강한 지문, 그런 애들일 때 무조건 오답률이 높습니다. 우리 해당 지문도 그런 점에서 난도가 쉬운 지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명확하게 딱 100% 이해를 하고 문제 푼 느낌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16번 같은 문제 유형이 굉장히 까다로우셨겠죠. 그런 점에서 같이 우리 지문 한번
14에서 17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읽을 때 나라면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거야를 제가 처음 사후적인 해설이 아니라 제가 처음 이 지문을 만났을 때 했던 생각들을 그대로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었고 이렇게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우리 이거를 조금 비교하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미 익숙하겠지만 제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수강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해설 강의만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시험 볼 때 손으로 움직이는 뭐 동그라미라든지 괄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보여드립니다. 그건 제가 노란색 분필로 편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읽지는 않지만 나 이 정보 끌고 내려와야 돼. 여기 읽을 때 위에 있던 이 정보 이해한 걸 끌고 내려와 줘야지. 어떤 이런 누적되는 그런 지점들 있죠. 연결되는 정보가 연결되는 지점들. 그거를 제가 분홍색 분필로 이제 실선 혹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그거를 감안하셔서 한번 이제 해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문단. 우리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당연히 인간중심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 용어로 다 이 내용 압축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고 정보는 이제 서브가 어떤 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나 앞으로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인간중심주의와 플로리디의 이제 정보 철학을 비교 대조하면서 읽겠다라는 세팅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다음 정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라면 오케이. 정보와 독립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아, 이 점에서 다르구나 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야겠죠.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오케이. 우리 정보로 다 환원되는구나. 인간이 따로 있고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정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가령, 가령이 나왔다라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 방금까지 추상적으로 나온 정보도 100% 구체적으로 이해해줘 라는 되기 때문에 갑시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우리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라고 하면은 뭐 나라든지 여기서 이 예문에서 뭐 그런 게 되겠죠. 그걸 인포그라고 부른대요.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상호 연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상호 연결이 뭔지 말해주네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 주체라는 표현과 대상이라는 표현은 반대되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근데 동시에래요. 그래서 오케이. 주체인 동시에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게 상호 연결이라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발생시킨 주체다. 우리 역시 예시 통해서 이 상호 연결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언제나 비문학에서는 예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라는 거니까. 플로리디는 이제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가령부터 있던 여기까지 했던 모든 문장들 있죠. 다 여기서 인간중심주의가 뭔지랑 정보 철학이 지금 그냥 정보로 환원된다라고 얘기를 아마 했거든요. 우리 여기서 있었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가령부터 이 마지막 이제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별도가 아닙니다. 인간중심주의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만 바꿔서 패러프레이징해서 우리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문단이 되겠고요. 다음 문단 갑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윤리를 어떻게 볼 건지로 세부 화제가 바뀌었네요. 윤리, 즉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이번에는 경험주의와 그거 하네요. 비교하네요.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이거 새로운 정보 아니죠? 우리 아까 방금 인포그가 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포그 얘네들이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 즉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주체가 될 거라는 것이고요. 정보가 어떤 게 경험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 인포그에서는 뭐다? 이제 둘 다 주체이자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잡으시면 되죠.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권리를 가진다. 동일하진 않지만
각자에 맞게 이제 있을 거래요. 네, 이런 것도 권리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 봐주시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이제 가진다고 주장한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칸트 윤리학 하나 자유의지가 메인이겠죠.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한다는 특징. 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범위를 오케이.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 윤리학, 그 다음에 생명중심 윤리학과 플로리디가 어떤 점에서 인공물을 포함할 수 있나요 없나요에서 차이가 있대요 라고 우리 있음의 정의를 가지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윤리적으로 볼 것인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플로리디는 인포구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칭한다 라고 새로운 용어 나오네요. 그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한대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돼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나왔네. 역시 구체적으로 이해하라는 소리죠.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것들이었으나 인포스피어의 대상에는 오케이. 그럼 뉴턴이랑 인포스피어의 그게 다르겠죠? 공간의 개념이 역시 비교되죠. 제대로 잡으면서 읽어주시고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의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우리 아까 대상이랑 주체 우리 그걸 모순된 게 계속 같이 있는 거였잖아요. 대상이자 주체이자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우리 그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 추상화 층위가 뭔지 모르니까 나오죠. 추상화 층이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오케이. 이런 것들 다 반영한대요.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이게 반영된다라는 정보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겠죠. 나머지는 생략된다. 예컨대 역시 예시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라는 거예요.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라고 즉 뭐라 주체 이거에 부합하는 애들만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주체에 부합한데 주체가 있어야지 이런 정보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걸 그런 걸 우리는 만들어졌다,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체가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구성이란 역시 구성이 뭔지 또 나와요.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체가 필요한 거죠. 주체가 택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군 것도 아니다. 발견한 이미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다? 얘가 있음으로써 이게 구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체와 따로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 즉 우리가 일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라고 시작했잖아요. 그 맥락의 정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 당연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붙여주셔야 돼요. 앞에 정보를 내가 100% 이해했으면 뒤로 갈수록 사실 당연한 정보들이 사실 따라오는 건데 이걸 별개의 정보가 나열됐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문학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우리 그것 좀 확인 잘 해주시고요.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이제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까지 추가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정보 잘 이해하시고 끌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해당 지문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 인식되거나 경험할 수 있거나 감각하거나 하기 어려운 정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예시가 나왔거나 한 대에서 조금 천천히 가셔서 좀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지문이었어요 라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가볼 건데 우리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 가나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기출 풀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가나 지문이 인문예술 지문으로 나와. 인문예술이 이건 단독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이 학자랑 이 학자가 각자 이거에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플로리디도 나오고요, 인간중심주의도 나오고요, 뉴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중심 윤리학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 보고 하나씩 처리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바로 가면 우리 기억은 플로리디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인간인 무엇이 본성에 적합한가 무관하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거에 따른 권리를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본성과 무관하게 당연히 아니어서 정답 1번을 조금 빠르게 골라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좀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아무래도 14에서 17번 인문예술 지문이 마지막 지문이었어요. 비문학, 독서 영역의 마지막 지문 혹은 문학의 마지막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지문은 원래 난이도보다 오답률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네.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골라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문이 이해가 되면 비문학 간단해요. 본문이 이해가 되면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내가 문제가 어려웠다는 건 본문에서 뭘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제가 본문을 같이 보고 비문학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나머지도 같이 볼게요. 우리 니은은 플로리드 입장을 상충한다.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아니야. 그쵸? 우리 인간 역시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정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상충한다. 괜찮고요.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상충하지 않는다. 괜찮죠?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우리 그게 바로 이제 플로리디의 입장이었잖아요. 이런 내용 그대로 공간에 대한 얘기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랑 플로리디가 공간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타당한 애가 되겠고요. 마지막,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칸트나 생명중심 윤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물을 따로 뺐지만 플로리디 같은 경우는 이걸 인공물까지 같이 포섭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 그런 점에서 이거 상충하지 않고 얘랑은 상충한다. 역시 타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 16번이 만약에 어려웠다면 17번도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17번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플로리디와 이제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는 없대. 우리 이런 포인트 잡아줘야 돼. 본문이랑 연결할 수 있는 보기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자유의지가 없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공이래요. 우리 그렇다는 것은 칸트 입장에서는 고려를 할 게 아닌 거죠? 그쵸?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이제 AITCS의 이런 시스템이 교통혼란을 일으켰다고 해보죠. 우리 그럼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네요.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음은 도덕적 책임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치? 우리 칸트는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당연한 내용이고요.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옳고 그름까지 오케이. 시스템 자체도 주체이자 그 다음에 어떤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적인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이런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집니다. 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독할 수 있어야 된대.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그걸 같이 고려하셔서 선택지를 바로 보시면요. 우리 1번 이거 TSS는 이제 호모포 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라고 보는 게 이제 이거는 학생이 말하는 즉 선생님 플로리디의 입장에 맞춰지는 걸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얘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거 새로운 정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 책임을 가지는 인간이 얘래. 우리 그렇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속하지 않는 건 맞겠지.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공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칸트 윤리학 입장에서는 이거 행위자의 자격 없잖아요. 왜? 인공이고 그다음에 자유의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번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는 책임을 다 지울 수 없다고 라고 하는데 우선 이런 책임을 포함될 뿐 아니라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평가될 수 있는데 책임은 못 져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그거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이제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거의 책임은 인간에게 넘어간다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칸트와 대조적으로라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2번이 틀렸습니다라고 골라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았어. 그래서 책임질 수 없어는 오히려 칸트의 입장. 근데 얘 입장에서는 우선 자유의지 없는 얘네들도 도덕 행위자는 되지만 그 책임은 여기 있어. 어쨌든 뭐다.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아서 책임을 못 지워는
칸트의 입장이에요. 얘 입장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다른지 해서 우리 2번까지 골라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우리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본문의 독해가 덜 됐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독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사후적으로 문제 내가 뭘 못 봤지? 이게 뭐에 근거지? 이렇게 찾아가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본문에서 뭘 놓쳤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지에서 뭘 놓쳤지가 아닐 거예요. 비문학은. 그래서 우리 독서 영역을 그렇게 학습하시는 것을 조금 이제 중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문학이 아주 막 소름 돋게 어려운 애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21번 정도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아마 선택지가 좀 고민이 될 것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근거가 명확해가지고 이거다 싶은 게 있을수록 문학이 이제 난이도가 낮아져요. 왜냐면 문학은 본문 자체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문학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난이도 구성을 이제 선택지로 하게 되는데 내가 한 번에 답이 보이다 근거가 명확하다일수록 문학이 쉽게 느껴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제 타임 어택, 시간이 쫄린다는 느낌을 덜 받다 보니까 점수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냐는 21번을 제외하고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확실해요. 근데 선택지가 딱 이거다라고 한 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서 내가 알고 풀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생각보다 오답이 좀 나오고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 이거는 총평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21번이 아마 문학에서는 가장 까다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화, 외화, 우선 본문 자체가 아주 쉽거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화, 외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편지 내용까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아마 본문을 대충 빠르게 읽고 문제를 발췌독해가지고 푸는 친구들은 무조건 힘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을 좀 꼼꼼히 보셨어야겠다라는 거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이제 은행에 온 청년 있죠? 그 다음에 청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청년이 또 그 편지를 갖고 있었어. 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청년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때 2번 정답이라 그랬죠. 구석으로 갔다가 어디쯤에 있냐면 우리 시험지 6페이지 오른쪽 아래쯤에 있잖아요. 이제 긁적거리며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싸우곤 종이지.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이제 친구는 그 편지를 외화가 되는 거, 그 전까지가 내화가 되는 거겠어요. 청년의 이야기. 우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라고 했을 때 시간적 선우가 역전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청년 일을 보고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외화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선우가 바뀌었다라는 건 없어요. 내용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내가 이제 아무래도 구성상의 특징이 좀 있는 작품인 거잖아요. 이제 내화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본문을 조금 급하게 읽으시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의 느낌입니다. 아마 본문을 천천히 읽으셨으면 사실 막 오답이 엄청 나올 것 같다, 막 명확하지 않다, 어렵다는 아닌데 크게 좀 빠르게 읽거나 대충 읽었거나 하시면 아무래도 구성상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21번이 가장 오답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전시가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해촌일지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동요가 이거 여러분들 뭐 연기 학습을 잘 하시고 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중에서 30번 정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런 거냐? 선택지 30번. 역시 이게 문제가 어렵나요? 아닙니다. 선지 구성 방식이 어렵죠. 선지를 크게 보는 친구들이 문학에서 실수가 잦아요. 30번 정답 2번인 게 되게 당연한 게 되게 크게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에서 크게 보면 안 되냐고 하는 거냐면 공을 이루라고 용왕이 부탁했어. 맞아요. 그 다음에 진옥으로 하여금 대신 해결하려고 대신 부탁했다? 그거 보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대신 부탁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해준 부탁도 맞아.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초월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초월 세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네가 해결 좀 해줄래? 였던 거예요.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크게 보면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안 보여 해가지고 뭐지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이건가 해가지고 골라갖고 틀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해당 문제 선택지 크게 볼수록 틀리기 좋아요. 문학은 선택지 끊어읽기, 그다음에 꼼꼼하게 읽기, 그냥 메인 키워드만 보지 말고 문장 자체로 보는 것, 우리 그런 것들을 조금 훈련 잘 해주셔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볼게 3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시 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마 32번에서 까다롭겠다 싶은 거는 3번 선지가 되겠네요. 우리 3대째 하나씩 보면 A에서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 이동까지 끊어읽기. 좋아. 그 다음에 색채가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 집, 그 다음에 거기 저 집, 또 저 집, 이 살구꽃이 만난다, 분홍빛 더심, 꽃구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색채, 형태 다 좋아요. 그 B,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대. 당연히 호의죠. 그러니까 이 영향.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제 하늘구름의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향도 타당합니다. C에서 이 아마 3번 일 조금 까다롭게 보였을 것 같은데 다리를 건너며 꽃구루가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차 거울들의 비친 대상을 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보시면 이 C 부분에서 다리를 건너며 C에서 다리를 건너고요. 그 다음에 꽃구름 피고 있고 몸 돌려 천천히 차를 몰아. 근데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이 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꽃구름이 있는 곳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룸미러로 보고 있는 거잖아.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부정 상황이 지금 나오냐는 아니에요. 정서 자체가 부정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부정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냥 이별하는 상황이래. 맞아요. 네. 그래서 얘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D 바로 가시면 D에서는 이제 차 거울로에는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은 아라는 표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얘도 타당하고요. 그럼 정답이 5번이 될 겁니다. 우선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 우선 하늘의 기둥들. 우리 이런 뭐 경외감까지 타당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괜찮아. 왜 나 지금 차 타고 멀어지고 있다고 보도 되거든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하지만 정서적 거리는 아니겠죠. 네. 왜 우리 애초에 근데 그냥 선택지만 봐도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게 봐봐. 아니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데 어떻게 경외감을 드러나요? 경외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정서적 거리가 좀 가깝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부터 이상해야 돼. 네. 그래서 3번에서 약간 엥 해서 손가락 걸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5번을 골라주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한 거는 캐치할 수 있어야겠다. 소거법으로. 네. 우리 그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과목, 이제 문학이 되겠고요. 이제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난이도가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있었나요? 변별력이 대단했나요? 요즘 선택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게 나온다라는 건 언어 매체도 내가 문법 학습을 열심히 했으면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로 학습만 했으면 어려울 수는 없어요. 문학이랑 독서보다 어려울 수는 없어. 그렇다면은 뭐가 그럼 요즘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봐야 되는 정보량이 많으면 이제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어는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생각보다 타임이 되게 쫄리는 과목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틀리기 좋은 게 40번 같은 유형이 틀리기가 좋죠. 하나씩 봐줘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풀이를 본문을 따로 볼 건 아니고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 우선 가의 디귿과 관련하여 우리 디귿이 이제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나에서 이제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와 달리 긍정적인 게 뭐 이제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긍정적인 게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부분에서 그 디귿의 내용이 검토 관점을 밝혔나요를 묻는 공간이랑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연결이 틀려서 그 내용이 없고 이 내용이 없고가 아니라 둘 다 있는데 연결이 안 맞아요. 해서 3번을 골라주셔야겠다. 우리 40번 같은 유형은 항상 화작에서 실수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거 좀 감안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언어와 매체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37번이 단연코 오답이 높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틀리기 좋은 애들을 다 물어보고 있어. 우선 첫 번째, 피동사. 학생들 많이 힘들어하죠. 당연히 오답 높고요. 그 다음에 안긴 문장 문제 언제나 오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영은 보조영은 똑같아. 이게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다,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개념을 모아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어. 그럼 당연히 37번을 많이 틀릴 거고 우선 몰라서 틀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급하게 풀면 무조건 틀릴 수 있고요.가 둘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씩 가봅시다. 우리 피동사부터 나와 있는데 그럼 피동사부터 기억이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이제 손꼽 피다. 피동사네요. 그 다음에 우리 2번도 가볼게요. 우리 피동사가 있냐라고 되어 있을 때 담기다. 피동사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이제 그럼 넘기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면 여기 넘기다 피동사야? 아니지. 우리 얘
사동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2번들 많이 2, 3번들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동사니까 피동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피동 전미사가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보이다가 바로 피동사가 되겠죠. 해서 이렇게 기억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안긴 문장 찾아봅시다. 우선 이제 니은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는 실력자이다가 될 거니까 그런 점에서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이 관형절이 한글지 서술절이 한글지 않네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내 짝이 무엇을 모아오다기 때문에 따로 서술절 보이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가시면 이제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라고 되어 있어서 친구가 어떠하다에 이렇게 안긴 문장 서술절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니은 있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또 바로 가시면 이제 나로 나와 있는 게 형이 솔톤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여 값이 올랐다. 우표가 값이 오르다. 주어 서술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다. 여기가 서술절이 되겠네요. 우리 니은 있고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보시면 따로 서술절 보이는 건 없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또 이제 디귿 본용어과 보조용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아오다 같은 경우는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 되니까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걸려버리다 이거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왜? 기억도 실현됐기 때문에 우리 기억이 보이다가 바로 이제 피동사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으면 선택 과목에서 오답률이 높아져요. 제발 눈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휘갈기는 거 시간 더 걸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손으로 좀 풀어주셔라.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열심히 여러분들 풀이 과정 남기시잖아요. 눈으로만 풀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근데 국어도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웠다. 내 정보량이 많다. 그럼 어떻게 풀이 과정 손으로 써주셔야죠.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까지고요. 그래서 해설 강의 주요 문항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고 역시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짜야 되고 이번 6평에 어떤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지 이것은 총평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당연히 제일 모의고사에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죠. 우선 당연히 자기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진단을 통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 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로 대학을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통해서 내가 9평엔 더 잘하고 수능 때는 더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못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 대학 못 갈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나으려면 오늘의 나를 통해서 내가 내일의 내는 뭐가 필요한지를 진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짜는데 총평이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 총평 도움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수능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좋은 점수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생 정말 많이 되게 피곤합니다. 원래 알죠? 모의고사 하루 종일 보고 나면 온 힘이 다 빠지는 거. 우선 해설 강의를 봤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견하고 자기 자신을 셀프 칭찬해 주시면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딱 하루만 우시고 다음 날은 내가 뭘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러면 강의실에서 혹은 다른 강의에서 혹은 총평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